사실은 정책을 지금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녹색정의당 중점 정책도 홈페이지 가면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보면 뭐 녹색 공공주거시대, 모든 시민을 위한 차별금지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탈석탄 탈핵, 1만 원 기후패스 무상교통, 그다음 뭐 정치개혁, 의사수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전면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과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섭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법, 뭐 그다음에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대응,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지역 소멸 관련해서는 뭐 지방대 무상교육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정책위 의장님 일주일에 한 2번씩 소통관 가서 막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전혀 기사가 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나겠어요. 뭐 이낙연 탈당, 뭐 임종석 탈당하냐 안 하냐, 뭐 그런 것만 계속 기사 나잖아요. 누구 컷오프 뭐 이런 거 나다 보니까 정책이 좀 부각되기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고, 당대표 비대위원장실부터 저 이거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좀 막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란이 되는 정책들이 3가지가 있는데 아직 제대로 발표된 적도 없고 어쩌면 발표 못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유튜브니까 제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그 얘기 3가지만 좀 꺼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력 존엄사 문제입니다. 적극적 안락사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게 사실은 누구는 바랄 수도 있고 누구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적극적 안락사인 거죠. 내가 이제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할 때 특별한 엄격한 요건을 거쳐가지고 허용된 사람들에게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건데, 네덜란드 전 총리가 얼마 전에 부부 동반 안락사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90세가 넘으셨고 70년 동안 같이 산 부인과 같이 이제 안락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그런 커플이 뭐 1년에 한 20커플? 뭐 이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 건 아니고, 그 유명한 영화감독 고다르도 몇 년 전에 아마 조력사를 통해서 세상과 이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한국에도 1년에 몇 명씩 스위스 같은 데 가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 좀 재무적 여유가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좀 따라가려고 하면 자살 방조죄가 돼서 최근에 어떤 말기암 환자가 그걸 가려고 하다 못 가고 우리나라의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좋은 것만 있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회가, 가족이 노인의 돌봄을 포기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고려장 입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한 근미래를 그린 플랜 75라는 일본 영화가 최근에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는 왜 이거를 던졌냐라고 하면, 사실 저희 조모님이 한 7, 8년간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외조모님도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계속 그걸 보는 게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다른 방법도 없고, 저희 할머니는 대구에 계셨는데 가족들은 서울에 있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당시에 다 일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돌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방법은 없는데 저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중에 몇십 년 후면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해보면 이런 대화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덜란드도 6가지 엄격한 요건이 있으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이전부터 그런 의사를 본인이 분명하게 밝혔고 나이적으로도 한 90이 넘었을 때부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식으로 처음에, 왜냐면 이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제한적인 요건을 가지고 발표를, 정책을 하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다 찬성한대요. 근데 선거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너희는 뭐 하는 거냐, 너희는 인륜을 배반한 애들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진보정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사회의 금기를 건드리는데 겁을 내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도 이게 되게 오해를 살 수 있겠다. 저희 부모님은 저 오해하면 어떡해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좀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옳다라고 강변할 문제가 아니라
이 토론을 되게 많이 정치권에서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도 이거 하나 발의를 하긴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크게 대화는 되지 않았고, 의료계에서도 되게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계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면 그 직업적 윤리가 이제 이것은 박탈당하는 것이다. 지금도 치료받다가 돌아가시는 환자를 보면 번아웃이 오는 보건의료 인력들이 되게 많은데, 이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뭐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고, 좀 어떻게 되면 완화하는 치료를 할 거냐에 좀 포인트를 둬야지 바로 이제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저만 너무 생각했나라고 하는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요 얘기가 이런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누가 뭐 탈당했니, 뭐 누구랑 합당했니 이런 얘기 말고 차라리 이런 토론을 좀 하고, 이런 걸 입법을 지금 할 거냐 말 거냐 관련해서 토론하는 그런 총선이 되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어서, 그게 첫 번째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정책입니다.